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2,500선을 내주며 급락세입니다. 외국인이 또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대형주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를 나타내는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 그리고 소비가 지난달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면서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쌓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연 2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올해 들어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고액수급자는 국민연금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한일은행 출신의 정진환 부행장이 단독 추천됐습니다. 정진환 후보는 금융사고로 실추된 은행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2,500선을 지키고 있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면서 2,400대로 내려왔습니다. 또 외국인이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6거래일 만에 다시 2,400대입니다. 맞습니다. 개장 초부터 2,500선을 내준 코스피는 오전 내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2,440선까지 크게 밀렸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1.8% 내린 2,450선 후반 부근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반등을 견인할 주도주가 딱히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오전에만 4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기관도 1,600억 원 넘게 순매도 중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소식도 증시에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부분 하락세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KB금융도 현재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반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5% 넘게 주가가 급등하며 12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700선 안착을 시도하는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빠지며 670선대 후반까지 재차 밀린 상태고요. 원달러 환율은 증시 하락에도 달러와 강세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며 1390원대 중반 보합권 부근을 맴돌며 소폭 오른 모습입니다. 네, 해외 증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하루 휴장했습니다. 내일은 연말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개장은 하되 조기 폐장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하며 현재 3,300선 안착을 시도 중이고요. 홍콩 항생과 H지수도 소폭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서며 19,300선, 6,900선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0.4% 넘게 빠지며 38,1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해외에서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임박했고 독일은 대규모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네, 미국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2일 중국에 추가 반도체 규제안을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주요 협력사인 파운드리 기업 SMIC 소유의 반도체 공장 2곳을 포함해 100여 개 기업이 제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HBM 등 최첨단 반도체가 수출 통제 대상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재 수위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던데 유럽 증시 상승세가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2.34포인트, 0.46%가 오른 507.30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은 장중 상승하는 등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규제 대상 중국 기업이 줄 것으로 예상되자 중국 매출 감소가 우려되던 ASML에 대한 투자 심리도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 등의 신규 보조금 20억 유로, 약 2조 9천억 원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어제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나왔던 한국은행의 우울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실질적인 경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산업의 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까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단 전체 지수 흐름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으로 한 달 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1.1% 늘며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9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6개월째 줄고 있는데요. 6개월 이상 감소세를 보인 건 2008년 1월에서 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입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도 0.4%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로는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설비 투자는 5.8%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네, 부문별로는 상황이 그랬고 전체적인 현재 경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98.1로 지난 9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8개월째 하락세인데요. 통계청은 건설 기성 등 건설 경기 부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 기성은 토목과 건축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면서 한 달 전보다 4%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9.7%였습니다. 건설 수주 역시 공공사업과 관련된 철도 등 토목에선 34.3% 늘었지만 민간 부문 건축 수주가 22.9% 줄면서 1년 전보다 11.9% 감소했습니다. 또 앞으로 경기 상황을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100.6으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런 건설 경기 부진과 함께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줄었고 전국적으로는 악성 미분양이 쌓였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먼저 서울 아파트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토부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천 가구로 전월보다 19.2% 줄었습니다. 지난 4월 4,800여 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12월 1,790건을 시작으로 올해 7월 9,500여 건까지 7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도 오름세를 보이며 들썩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된 9월을 앞두고 8월부터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거래량은 대출 규제를 덜 받다 보니 전달보다 24% 늘어난 3만 1,500여 가구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어땠습니까? 네,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은 18,300여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20년 7월 18,500여 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고 9월과 비교하면 약 1,000가구가 늘었습니다. 인천의 미분양이 9월 500여 가구에서 10월 들어 1,500여 가구로 3배나 늘었는데요. 인천 외곽에서 최근 준공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 들어 10월까지 집계된 주택 인허가는 24만 4천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의 인가는 17% 줄어든 반면 빌라 등의 인허가는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이렇게 전체 부동산 시장은 휘청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증가분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먼저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9만 5천여 가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3,600여 가구, 약 3.9%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인이 5만 2천여 가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체 외국인 보유주택의 56%를 중국인이 사들인 셈입니다. 또 중국인 소유주택이 6개월 전보다 2,470가구 늘었는데 증가분 10채 중 7채를 모두 중국인이 매수한 겁니다. 뒤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순으로 국내 보유주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별로는 외국인들이 사들인 주택이 주로 어느 지역에 많았습니까?
네,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의 72.8%가 수도권에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 6천 가구로 40%를 차지했고요. 서울이 24.3%, 인천이 9.9%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부천, 안산, 수원 등이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1주택자긴 했지만 2주택자가 4,800명에 달했고 국내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33조 2천억 원 규모로 6개월 사이 0.5%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활용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눈폭탄에 차량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만간 결정될 내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일단 눈길의 차량 피해 최근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 지난 27일 접수된 차량 사고 건수가 18,556건입니다.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약 11,00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긴급 출동 건수 역시 48,801건으로 작년 11월 일평균 37,0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눈에 차량 사고가 급증한 영향인데요. 어제도 큰 눈이 내렸고 오늘도 오후부터 밤까지 많은 눈이 예보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문제가 이게 결국 자동차 보험료를 밀어 올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7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은 82%로 1년 전보다 2.8%포인트 높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서면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여기에 최근 3년 연속 내린 보험료 때문에 보험료 수입도 줄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말까지 손보사들이 거둬들인 자동차 보험료 수입은 모두 15조 6천억 원인데 1년 전보다 2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이렇게 나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한 당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국민연금을 연 2천만 원 넘게 받는 은퇴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성숙해져서 빈곤층 노인이 줄어든다는 뜻이긴 한데 현행 제도상 이들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면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 상황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을 월 16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지난 7월 기준 22만 2천여 명입니다. 지난해 말 15만 7천여 명에서 40% 넘게 늘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2만 3천 명대에 불과했는데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월 160만 원이면 연간 1,920만 원의 연금소득이 들어오는 건데요. 지난 7월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4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네, 이들이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연금소득도 한 해 2천만 원 이상이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은퇴자라도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매년 2월에 전년도 연금소득을 따져서 결정하는데 올해는 4만 3천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2천만 원 소득 기준에는 금융, 근로, 사업,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연금 중에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만 포함되고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턱을 넘으면서 통합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최종 관문이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에 나선 지 4년 만인데요. EU 집행위원회는 두 항공사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업 결합 심사국은 미국인데요.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EU 집행위원회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 달 안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미 법무부가 두 회사 합병의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은 14개의 필수 신고국 승인을 모두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EU가 최종 승인할 경우 미국에서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나로 합쳐지고 난 뒤에 나머지 해결할 문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인력 이동과 노선 정리, 고객 마일리지 등 정리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두 회사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 인력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들은 에어인천으로 배치가 결정됐는데요. 이후 경쟁 당국이 내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가 에어인천으로 매각되면서입니다. 두 회사 마일리지 적립률과 사용 가치가 다른 만큼 통합 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관건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자회사로 있는 2년 동안은 독립적으로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통합항공사를 출범할 때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뉴욕 등 장거리 중복 노선이 많고 운항 시간대가 비슷한 만큼 효율적인 노선 정리도 필요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동남아와 사이판 등 국제선 중거리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인상합니다. 이전보다 최대 11만 원 오르게 된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위약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릅니까? 네, 한국에서 출발해 동남아와 사이판, 알마티 등으로 향하는 노선의 환불 위약금이 최소 3만 원, 최대 11만 원 인상됩니다. 발권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코노미 좌석의 일부 예약 클래스에서 환불 위약금이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발일로부터 90일에서 60일을 이전에 환불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40일에서 20일을 이전에는 위약금이 2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출발일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환불하게 되면 소비자는 위약금 3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날짜나 시간 등 일부 예약 사항을 변경할 때 지불하는 재발행 수수료의 경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많게는 2배 넘게 위약금이 뛰어오르는 모습인데 아시아나항공이 위약금을 올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국제선 단거리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달 만에 중거리 노선 위약금 인상에도 나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선호 좌석에 대해서도 올 들어 2차례 요금 인상에 나선 바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국제선 초과 수화물 요금도 오르는데요. 기본으로 정해진 수화물 개수를 넘어 1개가 추가될 경우 유럽 노선은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미주 노선은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우리은행을 내년부터 이끌어갈 새 수장으로 정진환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낙점됐습니다. 전 회장 일가의 부당대출 논란으로 현 회장 행장이 불명예 퇴진한 상황에서 조직을 다시 일으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정진환 부행장이 이른바 최후의 1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진환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1968년생인 정 후보는 경북대 법학과를 나와서 지난 1995년 한일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이후 본점 영업부 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간 우리은행장 인사를 보면 산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이 번갈아 맡아온 관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엔 한일은행 출신이 차기 행장으로 내정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금융자치위는 6명 내외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와 면접 등 4단계 프로그램을 거쳐 정 후보를 낙점했는데요. 자치위는 최근 불거진 내부 통제 이슈 등을 감안해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에 방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현직 주요 경영진으로 국내외 영업 현장 경험에다 중소기업 금융 분야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부당대출 여파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정 후보의 어깨가 무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행장의 최우선 과제는 관련 사태 정리와 후속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 내정자는 부실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 확대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정 내정자는 은행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통제 전면적 혁신과 기업 문화 재정비에 우선적 목표를 두겠다며 혁신형 조직 개편과 성과 중심의 인사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다음 달 은행 임추위를 거쳐 주주통회에서 선임되면 내년 1월부터 은행장으로서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문제는 품질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플랫폼들의 품질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소비자 민원 해결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우선 중국 플랫폼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테무의 경우 국내 주소가 아닌 싱가포르 주소와 싱가포르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문제가 발생해도 기본적인 상담조차 할 수 없는 셈입니다. 또 분쟁 발생 시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끊임없는 유해물질 검출 등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소홀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근무 시간 외 민원은 외국인 상담원이 번역기로 응대하는 등의 소비자 불편이 지적됐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소비자의 불만은 뭐가 많았습니까? 네, 2021년 이후 접수된 이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품질 불량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몰과 해외몰 모두 소비자 3명 중 1명이 문제를 경험했는데 다만 소비자 문의에 답변하는 시간은 국내몰이 평균 1.8일로 해외몰보다 0.8일 빨랐습니다. 환불까지 걸리는 시간도 국내는 평균 4.8일, 해외는 5.8일로 국내 쇼핑몰이 하루 빨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도 5점 만점에 국내 3.2점, 해외 2.8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롯데그룹이 자금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부진한 해외 호텔과 면세점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호텔과 면세점도 팔 수 있다고요. 네, 호텔 롯데는 4성급 호텔 브랜드인 L7과 시티호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L7 호텔은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점에 해외 1호점을 냈고 올해 초에는 미국 시카고에 2호점을 내면서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계획했지만 해외 진출 1년여 만에 철수 위기에 놓인 겁니다. 시티호텔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국내 7곳, 해외 2곳이 매각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업황부진이 이어지는 면세 사업 역시 해외 부실 지점을 중심으로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 다른 계열사들도 유동성 확보에 나섰죠. 네, 우선 그룹 위기의 진앙지인 롯데케미칼은 그룹의 상징인 월드타워를 담보로 내건 데 이어 수익이 안 나는 자산 매각도 검토합니다.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하는데요. 당시 6조 7천억 원 규모였는데 그간의 땅값 상승분으로 다시 평가해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차원입니다. 롯데백화점도 전국 32개 점포 가운데 부진한 점포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센텀시티점, 관악점, 상인점 등이 거론되며 해당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1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까지 거친 국세는 29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7천억 원 적었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17조 9천억 원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3분기 은행권의 부실 채권 비율 상승 추세가 둔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9월 말 기준 부실 채권 비율은 0.53%로 전분기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부실 채권 규모는 전분기 말보다 1,000억 원 증가한 14조 5천억 원으로 2020년 6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을 보이며 추웠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낮추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일부 중서부와 영서,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지만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지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